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국장복귀 서학개미에 비과세 당근을 주기로 했다라고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어제 기재부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오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따로 쓰지 말고 국내에 와서 쓰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발표에 이 달러 원 단국 기입에 40원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1,445.70원에 어제 마감을 했는데 환율 지금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죠. 네. 환율이 안정을 찾는 걸까 싶은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 국가 주도로 전 생애 책임진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고 2011년에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라는 게 나왔죠. 인정이 되고도 무려 14년이 흐른 이 사건인데 이거 지금 정부가 100억 원을 지금 재원을 마련을 해서 배상문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다라고 아예 정부에서 규정을 한 거죠. 국가 주도로 전 생애를 책임진다라는 차원이라는 건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세상으로 한 발짝 더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29일 0시부터 다시 청와대 시대. 네, 29일 0시부터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기가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삼청동 청와대로 걸릴 예정이다. 옮겨서 걸릴 예정이다라는 게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월요일부터는 직접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로 가서 직무를 볼 거다라고 하는데 관전은 아직 완전히 이전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잠은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에서 자고 출퇴근을 청와대로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한미 핵잠 협정 별도 추진 합의입니다. 네. 지금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됐었던 이 핵잠 추진 관련해서 이거 별도로 핵잠 협정을 좀 추진하기로 했어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협정인 거냐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핵물질의 해외 이전 금지에 예외를 두는 협정이 되지 않겠냐, 예외를 두는 협정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핵을 연료로 한 잠수함인 거죠. 핵을 이렇게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싣고 다니는 그런 잠수함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핵을 동력으로 하는 이 잠수함 이거 우리 실제로 한 발 내디뎠다. 정말 우리 실무진에서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네,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 전쟁 억제력 중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핵잠 우리 잠수함 얘기하는 거야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얘기 어디서 나왔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도 8,700톤의 이 핵잠수함을 지금 건조 중인데 여길 직접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의 핵잠이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들고 있거든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각계 위헌 우려에도 정통망법 국회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정통망법, 정보통신망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하고 어길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어제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강행 통과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유통된 내용 그리고 보도된 내용 중에 사소한 하나의 오류만 있어도 이건 법을 어긴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건데 다만 고의일 경우에 최대 5배를 물어내는 겁니다. 다만 뭘 고의라고 볼 것이냐. 고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럴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참여연대에서 국가가 그럼 허위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남은 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겠죠. 이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사진 기사 보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금 들어온 속보 같이 좀 보시죠. 어떤 속보가 들어왔느냐? 북한이 이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어제 오후에 쐈는데 어제 오후에 쏜 걸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장거리 이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장거리인 건지 일단 사거리가 5,500km를 넘어야 장거리 이 ICBM이라고 보는 거죠. 때문에 지금 이제 재원을 분석 중인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북한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지금 이 모습, 지금 이분들 지금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시각장애 합창단입니다. 네. 지금 산타 모자를 쓰고 촛불을 든 분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합창단 분들이요. 악보도 못 보고 지휘자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곡 한 곡 화음을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 이 합창이 더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이 SNS에 성탄 메시지를 같이 좀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따뜻한 마음, 성탄의 마음이 온누리에 퍼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핵잠 의무 보유 시대,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위성락, 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 고농축 연료 안 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 이 동력을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통 핵잠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농축 연료 안 쓰고 이제 핵을 씁니다. 더 빨라지고 더 오래 갈 거예요. 라는 거예요. 어제 위성락 실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미치게 설명했고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년 초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핵잠 관련해서 별도로 협정을 맺고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실무선에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 지금 무리 없이 잘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새로 건조한 핵잠수함, 핵전쟁 억제력에 중대한 변화다. 핵 방패가 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으로 안전 보장을 하겠다는 결심은 불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만드는 8,700톤급 핵잠수함 건조를 직접 와서 현장에서 지도했습니다라는 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건조하는 현장에 와서 이거 우리 이런 거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만 있냐? 우리도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박창환 교수님.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싸워보자는 거냐, 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돼서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우리가 핵무장이 아닌 이제 핵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네. 계기는 뭐니 해도 북한의 핵무장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으니 그런 북한의 어떤 그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한 거고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력 또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견제 수단이 되거든요. 그럼 북한은 또 이걸 뛰어넘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맞대응 카드로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저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될 텐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로서도 북한에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보유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너네가 핵무기 안 만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네. 니네만 있냐? 우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안 만들었으면 우리도 안 만들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건데 이렇게 되면 남쪽에도 핵잠, 이 북쪽에도 핵잠, 양쪽에 다 핵잠을 갖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나는 왜 빼? 나도 껴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다카이치입니다. 다카이치 핵잠 도입 가능성 첫 시사. 전쟁 지속 능력 높여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카이치 이 사나이 일본 총리 도입 가능성, 핵잠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다 검토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도 핵잠 도입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일본도 이걸 도입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 지도 같이 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도 있고요. 우리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네. 사실 저 위에 중국은 진즉에 있었죠. 이렇게 되면 최수영 위원님, 동북아가 지금 다 보유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전쟁 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잠이 이제 일종의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동북아 네. 질서에 남이 가지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지금 그런 도미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핵잠에 치중할까 보면 핵잠수함은요 비대칭 전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을 흔히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핵잠은 주먹 중에서도 아주 강한 주먹이죠. 아하. 정말 상대를 치명적으로 한 방에 눕힐 수 있는 강한 주먹이기 때문에 누가 한 번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되는 일종의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사실 4개 부처를 통해야 돼요. 국무부, 전쟁부,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그래 해야 겨우 우리가 25% 이제 우라늄 가지고 이제 핵잠 만드는데, 북한은 아마 이미 기술이 돼 있고 농축이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고퀄리티의 아마 핵잠을 보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은 사실상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라고밖에 총리가 얘기하지 못해. 왜냐? 자위대이기 때문에. 일본은 공격을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미 네. 그거는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방어만 할 수 있는 거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얘기인 거죠. 한국 갖고 북한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지. 자위 차원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핵잠이 과연 자위의 수단일까라는 사실 그거는 공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한 보이지 않는 주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동북아 질서에 어떤 또 안보 환경을 불러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지금 핵잠이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불러일으킨 핵잠이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팩트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지 않는 강한 주먹을 보통 핵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도 나도 주먹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보니까 누가 일단 시작을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 우리가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어요. 200km 상공에 있는 거 우리가 이거 격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밝히기로는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발도 아니고 뭐 수발을 쐈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거리라고 하면 이건 우리 남쪽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좀 겨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 교수님. 네, 우리가 뭐 장거리 그러면은 ICBM급이 아니면 이제 중장거리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괌이라든지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미군의 기지가 있는 그런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런 기지들을 타격으로 목표로 하는 그런 미사일들을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급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본다면은 중장거리 미사일 정도가 시험 발사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디젤 잠수함과 다르게 뭐 보름이나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잠수함이 아닙니다. 네. 몇 달이건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앞바다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꼭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목표 타겟을 활동할 수 있는 활동성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제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때까지는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또 장거리 미사일 이런 실험을 계속하면서 우리 건들지 마, 우리 너네한테 한번 먹일 거 있어 이런 이제 과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당분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사실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가기 때문에 5,500km 이상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장거리는 한 2, 3천에서 5,500km 그 미만에 하지만 먼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은 핵잠이라고 한다면 저 바다 밑으로 조용히 미국 앞바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거리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거의 전체 어디든 다 그러니까 이 위험 범주에 또 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타이밍도 중요하죠. 미사일. 이렇게 핵잠 얘기하면서 미사일 시험하는 지금 이런 북한이 지금 우리 있다고 우리 존재 잊지 말라고라고 아주 세게 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울목 지나는 중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볼까요? 국장 복귀 서학개미의 비과세 당근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국장,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해외 주식 말고 국내에서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개미들, 일반 이 투자자들한테 주식 투자자들한테 이 비과세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 발표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우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고 특히 개인 해외 투자의 경우 대부분 환호픈 경향을 띠에 따라 해외 투자 규모만큼 달러 매수가 나오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기는 어렵죠. 저희가 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혜택 내용 뭐냐?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큼 안 받는 거냐라는 거예요. 먼저 양도세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국내 증시로 복귀를 하면 양도세를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깎아주는 게 달라져요라는 거죠. 1분기에 복귀하면 다 깎아주고 100% 감면이다. 2분기에 돌아오면 80%, 3분기에 좀 늦게 돌아오면 반만 깎아준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다만 이 금액의 기준은 5천만 원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의 환해지 유도입니다. 환해지, 그러니까 선물환을 매도를 하면 선물환을 팔면 이것도 역시나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물안을 매도하면 현물안 매도랑 같은 효과가 같이 연동해서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혜택을 주겠다. 수출기업 해외 배당금 비과세.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그러니 달러 국내로 보내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도 좀 어려워 싶으실 수 있어요. 금액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귀순개미예요. 귀순개미. 예를 들어서 이 개미가 1,750만 원으로 샀습니다. 주식을 했는데 이게 5천으로 뛰었어요. 팔면 3,250만 원 차익이 발생하죠. 요거 이익인데 요걸 지금 기준으로 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 말고 3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22%를 적용해서 6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분기 때 한다고 하면 100% 감면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받아요. 660만 원 버는 겁니다.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임주혜 변호사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국장을 탈출해서 미장으로 간 우리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네. 달러를 갖고 들어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요, 이 미국에 있는 주식을 빨리 팔고 이 돈을 갖고 있다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일단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미국 증시에 장기적으로 더 넣어두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굳이 팔지 않고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그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 네.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 증시가 더 전망이 밝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이른바 서학개미들 해외 증시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가 유리할지 해외가 유리할지 당장 1분기, 2분기 요때 말고 앞으로 봐서도 어느 시장이 더 많이 뛸 것 같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먹힐지 안 먹힐지가 판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어제 이 정책이 발표가 되고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환율 폭등 원인을 결국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국민연금 손대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실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환율 폭등 원인이 서학개미한테 있는 겁니까? 왜 서학개미한테 이러는 거예요? 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정부가 지금의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에 돌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갈피에 있는 $10,000 이상의 달러 나가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지금의 고환율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서학개미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러면 고환율 문제가 앞으로 해결되느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금액에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올 사람도 그렇게 뭐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인식이에요. 정부가 지금의 고환율 저원화를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데 저는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네. 시장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고환율 저원화는 구조적이고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즉 구조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성장 가능성이 낮아짐으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만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근본적이고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단기적인 땜질은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급하니까 지금 서학개미까지 좀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구애를 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뭐 오히려 고환율 이걸 갖다가 정치권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 과거에 금모으기도 했던 나라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고환율 유지가 우리 경제에 안 좋기 때문에 또 고물가로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논쟁보다는 환율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협력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이 사실 이 짧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환율이 뚝 떨어지긴 했습니다. 저희 그래프 같이 볼까요? 그래프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환율이 계속 올라갔죠. 내려가는 듯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1483.6원 하고 그리고 발표 나고 1449.8까지 떨어졌다. 어제 종가는 1449.8원. 네. 이 종가가 굉장히 30원 넘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네. 일단 최소한 즉각적인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죠. 근데 어제 강남의 한 은행에선 100달러짜리가 다 동이 났다라고 합니다. 볼까요? 바로 이거죠. 하나은행 강남구의 한 지점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이 보시죠. 100달러짜리 지폐 소진했네. 네. 이 당일 미국 달러 환전 손님이 많이 내정하셔서 100달러 지폐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소진됐어요. 저희가 이 재고를 좀 더 확보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최수영 위원님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100달러로 이렇게 많이들 바꿨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부가 한 거는 극약 네. 처방이에요. 대증요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증상에 바로 대응하는 대증요법 중에서도 극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건 알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이른바 미국 시장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가진 보유 주식수를 달러로 한 사람은 1,611억 달러. 여기서 10%만 국내로 귀환하면 무려 200억 달러의 지금 달러 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력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조세 형평주의를 택하는 나라 아닌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일단 이 원칙을 허물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데 우리는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서학개미 정밀 타격형 정책인 건 이해가 되지만 자 이게 과연 이걸로 해결되겠냐.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직은 우리가 이럴 때 쌀 때 얼른 달러 좀 보여놨다 조금 더 또 환율 올라가면 되팔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지금 달러 사재기 현상도 또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시장에 굉장히 불안정한 시그널을 주는 건데 정부가 청하는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말하자면은 그 대증요법들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가능한 가늠자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시장의 경쟁력, 그다음에 기업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하는 건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있는 걸 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쪽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중장기적 요법과 단기 요법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일단 단기만 세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아 그래 다시 올라갈 때 되팔려고 얼른 달러 좀 사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불신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잡힌 그리고 중장기적과 대증요법이 같이 복합된 아주 안정적 시그널을 정부는 줘야 하는데 어제 너무 빠르고 너무 강력했다. 그렇다면 시장에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저는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단기가 아니라 장기까지도 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건데 자칫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이 될까 봐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여울목을 지금 지나는 중입니다. 라고 이례적 구두 개입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율 여울목이다. 여울목이 뭐냐? 얕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센 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지금이 보릿고개예요. 요거 지나면 이제 좀 잔잔한 이 뭐 바다가 좀 나올 겁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건데 지금이 여울목이고 앞으로 잔잔해질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뭔가 싶은데 일단 열쇠인데 황금색이죠. 번쩍번쩍합니다. 황금 열쇠입니다. 이게 왜 나왔느냐 기사 보시죠. 트럼프 이 좋아해 5개뿐인 백악관 황금 열쇠 선물로 해줬어요.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 어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 5개가 제작된 백악관의 황금 열쇠 중에 마지막 남은 1개를 우리 대통령한테 보내왔다. 강경화 대사한테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 I really like him 이라고 얘기하면서 열쇠를 줬다라는 거예요. 네. 금관 받은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한테 황금 열쇠를 어떻게 보면 답례처럼 또 내가 금관 받았지. 고마웠어. 내가 당신 정말 좋아해. 라고 하면서 황금 열쇠를 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순금인가라는 생각 도는 게 박정환 교수님. 요즘 한 돈에 100만 원씩 하거든요. 이거 순금이면 어마어마할 텐데요. 저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딱 5개만 만들어졌고요. 저기 있는 문구가 백악관 열쇠 이렇게 네.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거고요. 저거 받은 게 5개를 만들었으니까 4명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네. 총리, 일본 총리, 그리고 일론 머스크, 호날두 축구 선수 이렇게 네. 줬는데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호감이 있는 일론 머스크랑 관계가 있는 또 호날두에게 준 거는 개인적인 뭐 호감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스라엘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국의 최맹방 중에 맹방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마지막 남은 5번째 열쇠를 황금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답 선물 지난번 금관에 대한 네. 그런 감사의 의미뿐만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미국의 전력, 특히 해군 전력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대중 견제라고 하는 네. 굉장히 큰 기대감을 또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짜 선물은 없고요. 저게 순금인지 아닌지 이거는 안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네. 아예 공개가 안 됐고요. 네. 다만 이 황금 열쇠 안에는 미국의 기대치가 같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게 황금 열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국익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딱 5개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줬다고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좀 크게 좀 평가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특히나 근데 여기서 좀 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주진 않았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어요. 이건 최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 아주 타고난 그 세일즈맨이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월드라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지만 바로 이 마케팅의 핵심의 본질인 거거든요. 희소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5개 딱 있는데 네. 마지막 하나 너 준 거야. 이 희소 가치잖아. 이게 네. 50개가 있었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너 마지막 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골드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민자에게 파는 이제 그 일종의 비자 카드도 그렇게 골드로 만들고 그쵸. 함대도 마스가 함대도 골드로 만들겠다고 하고 전부가 골드예요. 골드인데 어쨌든 외교에서도 이 골드인데 골드는 굉장히 희소 가치를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담례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한미 관계가 우호적일 수 있는 시그널은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저 열쇠가 갖는 의미가 저걸로 진짜 뭐 백악관에 문을 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상징 가치일 뿐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맹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좀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이른바 핵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이른바 우라늄을 20% 이하로 우리가 운용해야 되는데 조금 더 높여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이런 걸 레버리지로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 옵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걸 가지고 한미동맹 강화의 시그널을 갖다가 너무 좋아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교 전선에서 이 마케팅을 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꼭 얻어낼 걸 어떻게 얻어낼지 네. 이런 정교한 좀 시나리오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어찌됐건 정말 한미동맹이 아직까지는 굳건하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낸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시그널, 그 상징이 바로 이 황금 열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 트럼프가 그냥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좀 뭔가를 또 생각을 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이게 분명 5개 만들고 그중에 마지막 하나 우리 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보니까 황금 열쇠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은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봤더니 지난 8월에 누굴 줬느냐. 젤렌스키 대통령 주고요.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 주고요. 조르자 멜로니 주고 마크롱 프랑스 총리 주고 메르츠 독일 총리 폰데어 라이엔 UN 집행위원장도 EU 집행위원장도
주면서 한 유럽 10여 개 정상한테 보이시나요? 책상 위에 뭐가 이렇게 쌓여 있죠. 저게 다 지금 황금 열쇠 상자예요. 일단 대충 봐도 한 7개, 8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박창환 교수님, 우리 5개 아마 이 강 실장이 얘기를 한 게 5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 거는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보니까 딱 봐도 5개 넘게 이미 먼저 줬거든요. 이건 뭡니까? 아마도 1차 제작 당시에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네. 딱 5개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그걸 받고 싶어 하시는 이제 각국 정상들이 네. 많다 보니까 아마도 2차 제작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딱 하나 남은 거 넣어준 거야. 뭐 또 이런 느낌을 받고 싶을 때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이제 보신 분들 보면은 다 트럼프가 소위 말해서 국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동안에 통상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를 진 주요 국면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이것도 트럼프식 하나의 뭐 외교의 한 방면으로 이 열쇠를 활용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말 3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셋 중에 하나, 5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걸 떠나서 많이 줬다 그래도 그럼 다 주는데 안 주면 더 기분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건 또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두 분 다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걸 그냥 주진 않았을 거다. 이거에 담긴 속뜻이 뭔지 우린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한미 관계에서 뭘 실질적인 이득으로 좀 갖고 올 수 있는지 여부까지 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죠.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김병기 이번엔 가족 의전 논란. 보좌진이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그 혜택 받진 않았습니다. 라고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요즘에 최근에 좀 잦은 논란에 좀 휩싸이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가족 의전 논란인 건데 이 한 보좌진이 대한항공에 직접 이 의전을 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죠. 뭘 요청했느냐. 23년도 7월에 우리 며느리랑 손자가 가요라고 이게 비서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랑 손자가 가니까 요걸 좀 의전을 좀 잘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대한항공 쪽에서 하노이 지점장한테 이거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답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 11월엔 이번엔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이제 갑니다. 이거 좀 의전 좀 부탁해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한항공 쪽에서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이거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나와 관계가 틀어진 보좌 직원이 당시 상황을 좀 왜곡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아내는 이 프레스티지 카운트 라운지 이거를 이용하지를 않았다. 그냥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이거 의전 준비를 해놨다고 하긴 하지만 며느리가 나는 사설 패스트트랙 이거 신청을 해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결국 이런 의전 안 받았습니다라고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용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임주혜 변호사님. 얘기는 보좌관이 선의로 했는데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과연 보좌관은 이 손자와 며느리가 출국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보좌관이 당시에는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과도하게 본인을 잘 의전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보좌관은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며느리와 손자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물었을 것이고 이걸 굳이 자세하게 따져보자면 아마도 김병기 의원이 이런 부분을 보좌관에게
먼저 묻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책임이 아주 자유롭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또 취지 해명의 또 한 축은 이런 서비스를 보좌관이 요청했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았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인 것인데 일단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우리가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도 담겨 있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거나 네. 과도한 혜택을 요구한 그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좌관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어떤 추측의 영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해당 요 비서관, 요 문자를 이 문자로 이 대한항공과 연락을 주고받은 요 비서관이 저희 MBN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가 문제야? 라면서 역정을 내서 내가 의전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박 교수님, 나 시켜서 했잖아. 무슨 말이야? 라고 지금 또 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논쟁이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은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이미 체면 깎일 대로 다 깎일 겁니다. 구구절절해졌어요. 사실은 뭐 의전을 하려면 몇 시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항공권 사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권 사진을 어디서 났냐? 본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가 요청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술을 먹긴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 이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좀 그런 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미 그 논쟁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구설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흔히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그러는데 이미 흠뻑 젖어버렸어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속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구구절절한 변명보다는 또 보좌진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이런 태도보다는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근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이런 논쟁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끊임없이 지금 하나둘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거 길어지는 거 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거는 이미 아까 이 속옷이 다 젖을 만큼 소나기에 다 지금 젖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논란이 이게 하나가 아니죠.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김병기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에 이어 부인 며느리 손자 의전 특혜 의혹. 저희가 지금 본 거는 부인 며느리 손자 의전 특혜였었죠. 그런데 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논란이 사실 앞서 있었습니다. 그 논란은 대체 뭐냐 같이 보시죠. 이거였었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가족 여행을 가면서 2박 3일 대한항공이 연계된 이 칼 호텔을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틀 동안 2박 3일이니까 이틀 동안 묵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숙박 요금이 145만 원이고 조식이 12만 8천 원. 여기다가 추가로 침대를 추가해서 7만 원. 그래서 토탈 합하니까 164만 8천 원의 혜택을 얻었더라고요. 라고 한겨레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숙박료가 1박에 8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본 바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당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셨죠? 일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혜택이 그렇게 100몇십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숙박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SNS에도 직접 다시 한번 본인이 올렸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다른 의원이랑 같이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 원 조식을 다 포함해서 34만 원에 칼호텔에서 이 숙박권을 구입을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초 보도에서 70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과 3만 8천 원이 다르듯이 1박에 8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34만 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70만 원짜리 아니고 조식까지 다 포함해서 34만 원이거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칼호텔 숙박권을 대한항공에서 살 때 금액은 34만 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 변호사님 대한항공이 살 땐 34만 원인데 내가 받은 혜택은 70만 원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네. 이 80만 원과 34만 원이 체감상 느끼는 것도 다르지만 법적인 처벌 여부를 가릴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요. 1회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설 사례집들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건 일정의 대한항공이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호텔을 숙박 요금을 34만 원에 구입했으니 내가 1박당 34만 원짜리 혜택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해설집을 보면은요. 골프장 회원가 가격으로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대를 하면 더 싸게 골프를 칠 수 있지만 이 가액을 산정할 때는 비회원가로 산정한다는 그런 사례집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예약할 때 이 칼호텔을 예약하려면 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가액을 산정하는 건 네. 이 혜택을 받은 34만 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보자면 1박에 8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누린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최수영 의원님. 사실 요 숙박권은 흘러간 물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다시 또 본인이 또 해명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게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인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돼야 하는 당내에서도의 비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뭐 70만 원 얘기는 좀 쿠팡 얘기잖아요. 첫 번째 얘기는 쿠팡 사장하고 밥 먹었을 때 70만 원은 아니고 내가 3만 8천 원 파스타 먹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전부 이제 보좌진들이 언론사의 제보를 통해서 지금 이게 그 캡처 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좌진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으니 앞으로 또 뭐가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이 처하고 있는 거는 물론 지금 김영란법 위반서부터 여러 가지 뇌물죄에 관련한 사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 가지 비판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당내 기류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센 그런 제보라든가 보좌진들의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전부 이렇게 지금 해명을 그 빌드업 하듯이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지만 과연 저게 그렇다고 해서 저 소명에 맞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국민의 감정을 먹고 사는 일종의 어찌 보면 감정이 접점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과연 저런 해명이 그럼 설득력이 있겠느냐? 저게 말은 될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나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는 오히려 더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되고 계속 기억이 남을 수 있어서 아직 김병기의 처신이 굉장히 저는 주목됩니다, 사실. 네. 사실 당내에서의 분위기도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어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부터 가끔 다른 의원도 뭐 문제가 된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어쨌든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 사실이라면요. 좀 아쉬운 일이고, 어쨌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의 주의를 좀 충분히 다시 좀 돌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기강을 스스로 좀 확립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원조 의원, 김우영 의원 다
본인의 처신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당내 분위기도 이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터진 이 여러 개의 이 논란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불이 번질지 사그라들지에 이 기로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재수 의원입니다. 입술을 굳게 담은 전재수 의원 왜 나왔느냐 기사같이 보시죠. 전재수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불가리 압수수색 어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 현금 2천만 원과 시계를 받았고 이 시계가 불가리 거예요 라는 얘기가 보도가 이미 있었죠. 그래서 이 명품 시계 관련해서 직접 이 경찰 불가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기억하시나요? 전재수 의원이 사실 초반에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느냐. 나는 30살 이후로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그렇습니까? 돈을 받고 시계를 받게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직접 압수수색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그래 뭐 수사할 때 압수수색 당연히 들어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사례 기억하시나요? 샤넬백 이거 어떻게 밝혀졌느냐 같이 보시죠. 처음에 샤넬백 2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안 받았습니다라고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거 가방 3개랑 신발로 바꿨네요 라는 얘기가 압수수색에서 나왔고 뒤늦게 받은 건 맞습니다. 가서 바꾼 건 맞아요 라고 인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임 변호사님 이게 명품들은 다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이 불가리에서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떻게 보면 전재수 의원의 이 기로라고 봐야 될까요?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앞서 김건희 여사 사례와 좀 다를 수 있는 게요. 네. 불가리에서 만약 통일교 관계자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를 구입한 그 영수증이라는 것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구입을 했다면 그 기록 확인까지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것이 과연 전재수 의원에게 갔느냐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유 전 행정관이 그 가방을 바꿨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는 입증, 추론이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단순히 구매까지만 했다라는 것은 이 불가리 시계는 굉장히 고가의 시계고 1년에 몇천 개씩 팔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까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통일교 관계자가 산 것까지만 입증된 것이지 전달은 여전히 입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영수증이 발견된다고 해도 네. 전재수 의원이 이 시계를 받았다로 연결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혹은 통일교 쪽에서 샀다는 거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전재수 의원한테 갔는지가 증명이 안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최수영 의원님 이게 오히려 전재수 의원이 다시 살아나는 거 봐요. 나 없다니까 라고 본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전재수 의원이 저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도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무죄를 입증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 무죄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일각의 보도를 보면은 그 천정궁에 갈 때는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밖에서 자기 전용차로 픽업을 해서 CCTV를 다 끄고 그리고 가서 모든 일체의 기록과 영상이 남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만났다고 했던 그 근거도 사실 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저렇게 강하게 항변해서 난 안 받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서 있어도 뭐 이렇게 본인이 뭐 분분수한 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혹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무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 가정을 해놓고도 전재수 의원은 저렇게 그 실제로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전재수 의원과 배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는데도 끝까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법적으로 명품 시계라든가 현금 수수라는 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조금 알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사실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경찰 수사가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고강도의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는가. 참 난이도가 높지만 저는 어찌됐든 이 부분은 경찰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난도가 높은 좀 수사다. 근데 그거를 알고 전재수 의원도 당당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박 교수님.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돈과 시계가 건너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통일교가 추진하고 있었던 한일 터널 이 부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 거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전재수 의원의 당시에 그 SNS라든지 정치적 주장을 보면 한일 터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명품 시계 봤다고 했는데 본인이 시계를 차고 돌아다니는 흔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고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처럼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입증이 말로 줬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었다는 증거가 윤영호 씨 입에서 추가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통일교에서 추가적인 어떤 제보가 있을지 이런 키맨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았다 또는 시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안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기소가 돼야 될 문제지만은 네. 기소까지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증거가 실제로 남아있지 않다면 일방적인 주장이 될 거고 그러면은 불기소로 아마 될 가능성도 현재는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이런 기류 때문에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전재수 장관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 통일교 특검 오케이 받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현재의 수사 상황이 전혀 진척이 안 나가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 전재수 장관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재수 장관이 그야말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아예 불기소가 될 수도 있어요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불가리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압수수색에 포함해서 경찰의 조사가 얼마나 고강도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뭐가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역풍이 될지 혹은 이 순풍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청년 누구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굴 많이 닮긴 닮았습니다. 그 의원 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눈썰미가 좋으신 거예요. 기사같이 보시죠. 네, 엄마 장례식 때도 난 취해 있었다. 바로 아까 사진으로 본 청년 이 청년이죠. 네, 남경필 전 의원의 이 아들 이 남주성 씨입니다. 네, 사실 이 마약을 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최근에 남경필 의원이 가족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이 체포가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마약을 다 끊고 지금 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직접 본인이 얼굴을 공개하면서 난 하루하루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아마 남경필 의원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맞아 출소했었어. 내가 그 모습 봤거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 다 그러죠. 이런 날이 오는데 지금 컨디션 좋다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대화하면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네, 저도 저 영상을 지켜봤었는데 남경필 의원이 말을 못하고 한번 안아보자 그러고 계속 등만 두들겨요. 계속. 말을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등만 두들기다가 뒤돌아서 나오는데 막 코코치찡 해갖고는 눈이 빨개가지고 뒤돌아서는데 괜히 저까지 좀 울컥했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사실 이게 마약이라는 게 임 변호사님, 아마 지금 이 마약 사범들도 아마 많이 좀 만나셨을 텐데 이게 사실 헤어 나오기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처벌을 받아도 처벌이 끝나고 나오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경필 전 지사의 이 아들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미 한번 마약이 문제가 되어서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자 아버지가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 마음을 헤아리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풀려나자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또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앞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요 아버지와 함께 그 만나는 배경 뒤로 국립법무병원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남경필 전 지사가요 이 재판이 진행될 때 아들한테 좀 빨리 형을 선고해달라, 빨리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형이 완전히 확정이 돼야지 이 치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감호를 위해서 빨리 형이 선고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얼마나 아들의 치료와 복귀를 간절히 원했는지 처벌받을 부분은 빠르게 처벌을 받고 빠르게 마약 관련 치료를 치료 감호를 받으면서 마치고 아들의 회복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얼굴을 본인이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전 앞으로 일절 마약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라는 본인 어떤 다짐과 선언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남경필 전 지사, 남경필 전 의원이 직접 아들을 신고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 남경필 의원이 사실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모습을 같이 보고 오실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회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 기간이 또 우리 아들 녀석 마약 문제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화도 내고 약을 했던 큰아들과 저희 가족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하자. 그래서 그냥 저희 프로토콜대로 둘째 아들이 신고를 했죠.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예상을 못했어요.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또 나와서 마약을 또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구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고를 했고요. 저는 젊은이들과 스타트업을 하면서 돈을 벌 거고요. 돈을 벌어서 저는 저희 스타트업 하는 4명의 같은 CEO들이 다 이 마약 퇴치 운동에 자기들이 번 돈을 희사하겠다, 공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어서 네, 참 얼마나 큰 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경필 전 지사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 2025년 지금 현재 마약 예방치유단체인 은구의 대표로 지금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두환 씨의 이 손자 전우원 씨도 사실 마약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됐었었는데 전우원 씨도 지금 이 은구에서 이 마약 치유단체 이 은구에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저희가 성탄절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질 수 있는 열심히 좀 새롭게 새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좀 응원하고 아끼는 이런 마음을 또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한 갈등 화합입니다. 기사 보시죠. 장동혁 필리버스터 다음 날 한동훈 모두 함께 싸우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SNS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서 자항장성을 4시간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어요. 이제 모두 함께 싸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이거는 거의 약간 두 팔을 내밀었다라고도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양측이 네. 출구 전략을 통한 이제 다시 만남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근 보면은 변화를 얘기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충북도당 행사에서 17번 변화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전 대표가 결국에는 이제 계엄도 맞고 이제 탄핵도 시키고 어쨌든 한 전 대표가 없었더라면 뭐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약간 비난 같지만 비난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한 전 대표는 얼마 전 또 출판 기념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용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두 함께 싸워야 되겠다. 이 메시지의 기조가 양쪽이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최근 이제 당무감사에서 김종혁 최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네. 윤리가 구성이 안 되면 이건 처리할 수가 없고 당원 게시판 얘기도 어쨌든 지금 당대표가 개입하면서 우리 내공에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메시지가 비슷한 거예요. 출구 전략을 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일종의 중도 대연합. 자,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빠지면 그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 지방선거의 공간이 열릴 때 네. 장동혁 대표는 외연확장에 쭉 나서면서 오히려 그때 한동훈 대표까지도 장 대표를 인정하는 리더십을 보이면서 함께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단일 대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여야 1대1 구도로서 선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주 미묘하게 서로 조율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쪽의 출구 전략이 지금 맞닿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 한지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모두 함께 싸워야 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동혁 대표 나와 동지 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대놓고 두 손 다 내밀었어요. 거의 뭐 두 손 두 달 다 내밀었어요 지금. 최수영 위원님. 네. 장동혁 대표는 이 손 잡습니까? 저는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지금 가장 좀 우려했던 게 본인이 정치적 기반이 당연히 취약한 상태에서 네. 한 전 대표가 계속 여기에 공간을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장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히 이제 착근을 한 상태고 네. 거기다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까지 어쨌든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통큰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로 잡긴 잡는데 언제 잡습니까? 바로 잡습니까? 저는 연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연초. 1월 초. 네. 왜냐하면 1월 초에 각종 여론조사가 지방선거를 뒤덮을 텐데 네. 그때 오히려 자꾸 회귀하기보다는 외연 확장에 대한 상징물로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런 키워드들이 장동혁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주요한 확장 지표가 될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장한 갈등이 아니라 이제 화합 쪽으로 아마 연초쯤엔 손 잡을 것 같아요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셨는데 두 사람이 손 잡는 거 난 반댈세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 홍준표 전 시장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우리 함께 싸웁시다라는 글에 대해서 대통령을 흔들어서 정권을 망하게 하고 그 버릇대로 당대표를 흔들어서 비대위를 만들려는 책동이다. 가증스럽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잔재주로 하는 정치 미천이 드러났는데 이거 검사 때 버릇 그대로구만. 그만하거라. 윤석열 아바타 할 때가 전성인데 그런 기회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박 교수님. 홍준표 전 시장은 살짝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느낌이 있는 건지
정말 예전에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싫어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인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뭐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네. 둘 다 마음에 안 들겠죠. 둘 다 싫다. 본인의 존재감이 부각되려면 네. 양쪽의 문제점, 한쪽은 극우에 기반하고 한쪽은 소위 말해서 배신자의 프레임에 쌓여 있는 게 좋을 테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이 화합 모드가 이게 과연 화합 맞냐? 저는 봉합이라고 봐요. 딱 1년 전에 서천 화재 현장에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고개 숙이면서 만나는 모습, 그때 모두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봉합이다. 왜? 문제의 본질이 안 풀렸기 때문이에요. 장동혁 대 한동훈의 대결도 서로 분리할 때는 싸우자고 그래요. 단결하자고 그럽니다. 작년 계엄 이후에 장동혁 대표 계속 싸우자고 그랬고요. 네. 단결하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 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단결하자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문제의 본질인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 게시판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이 두 가지가 빠진 채로 겉으로만 서로가 불리하니까 화해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당시에 서천 화재 현장의 봉합 얼마 갔냐? 6개월도 못 갔습니다. 장담컨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봉합은 다음 지방선거 전후가 되면 깨질 수밖에 없다. 6개월도 못 갈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장한 화합이 아니라 난 봉합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과 한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물리적인 거리는 좀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더해서 여기 잠깐 보시죠. 이 대표는 장 대표와 공동단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장 대표 옆으로,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까지 셋이 다 하나로 모이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향후 흐름이 상당히 좀 주목이 좀 됩니다. 네.